엄마를 떠나보내드리고 장례식장을 막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아직 상복도 벗지 못했는데 오빠가 제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살던 집 얼마쯤 할 것 같아?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휴대폰으로 시세를 검색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팔면 꽤 나오겠는데. 그 집은 엄마가 시집와서 처음 장만해서 평생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유언장까지 미리 써두셨다는 걸. 처음 엄마가 입원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오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입원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땐 뭐 얼마나 오래 있겠어. 이전같이 길어야 몇 주면 퇴원하시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6인실 입원실과 작은 보호자 침대가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엄마의 병간호는 저에게 이젠 일상처럼 되어서 밤에 엄마의 숨소리가 조금만 불규칙해져도 저는 바로 눈을 떴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실제로 이번 입원은 조금 길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괜찮아, 엄마. 뭐가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뭐 하루 이틀인가. 한 번만 더 그 말하면 나 집에 가버릴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느 때와 다른 많은 검사와 길어지는 입원에 점차 마음이 불안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분 따님이시죠? 네, 막내딸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결정들이 많을 겁니다. 혹시 상의하실 다른 가족분들은 안 계신가요? 쭉 혼자만 계시던데. 저는 대답 대신 그냥 미소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 가지 새로운 서류에 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밀 검사 동의서, 특별 처치 동의서, 투약 변경 동의서, 모든 서류에 제가 혼자 결정하여 서명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보호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가족 단톡방. 대화라고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올라오거나 하는 그런 방입니다. 오랜만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입원했어. 그런데 상태가 좀 안 좋아. 그날은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야 큰오빠가 먼저 답을 달았습니다. 그래. 그러고 끝이었습니다. 뭐가 그렇다는 건지. 오후가 되자 언니도 답을 달았습니다. 내가 잘 보고 있어. 언니 요즘 혜원이 때문에 정신없는 거 알잖아. 조카 혜원이가 유학 간다더니 그것 때문에 바쁘다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오빠는 끝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단톡방을 닫았습니다. 입원하고 3개월이 지나자 엄마의 상태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저는 큰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무슨 일이야? 요즘 엄마 상태가 조금 안 좋아 큰오빠를 가끔씩 찾기도 하고 시간 되면 한번 들를 수 있어? 잠시 조용했습니다. 아, 엄마 입원하셨다 했지?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상황 봐서 연락할게. 그러고서는 바쁘다며 끊었습니다. 그러나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오빠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볼까 하다가 저도 기분이 상해서 말았습니다. 엄마 입원도 잊어먹은 사람에게 뭘 바라나 싶었습니다. 언니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핸드폰에서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는 안내음이 들리고선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SNS를 들어가 보니 딸 혜원이랑 호주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조카가 유학을 호주로 갔나 봅니다. 한참 후에 언니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애 학교 때문에 해외 잠깐 나왔다고, 그동안 바빴다고, 엄마 병원 잠깐 들릴 틈도 없이 바빴어? 라고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자기 딸한테 나중에 똑같이 당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오빠한테는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오빠들이랑 언니가 다들 바쁘대. 근데 다음 달 추석에 논대. 엄마는 괜히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나 추석 전에 태어날 거다. 넌 내가 병원에서 명절 쌀 거라 생각했니? 엄마 마음을 아는 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까지 그러니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났습니다. 세상은 저에게 왜 그러는 걸까요? 결국 명절을 엄마와 우리 부부 셋이서만 보내고 엄마의 병원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종종 들려서 그나마 의지가 되어주던 남편도 지방 발령을 받아 이제는 엄마와 나 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의 병원비가 너무나 많이 늘어갔습니다. 엄마가 입원하면서 저에게 맡겨둔 예금은 다 떨어진 지 오래되었고 제가 모아놓았던 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한 번씩 올 때마다 고맙게도 병원비를 결제를 해주곤 해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보기 싫었던 형제들 단톡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전 제가 뭘 잘못 보았나 싶었습니다. 이 인간들이 죄다 단톡방을 나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작은 오빠는 몇 개월 전 내가 보낸 메시지도 아직 안 읽은 상태였습니다. 속으로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자기들은 자식 아닌가 화가 났습니다. 전 다시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새언니들과 형부도 전부 집어넣었습니다.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엄마 병원비가 좀 부담이 되는데 조금씩 나눠서 부담할 수 있을까? 웬일로 큰오빠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아마도 새언니가 시킨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간병인비 많이 들어? 얼마 보내주면 될까? 입원한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제가 간병인을 쓰고 있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뭐라 답변을 할까 생각하던 중 또다시 문자가 올라왔습니다. 너 한가하잖아. 넌 뭐하고 그동안 간병인만 썼어? 내 새언니랑 상의 좀 해보고 연락 줄게. 이건 뭐지 싶었습니다. 내가 병원비 얘기했지 간병인비 얘기했나? 제가 단 1시간이라도 간병인을 썼다면 이렇게 황당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고선 또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엔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 수진아 미안해. 내가 요즘 바빠서 내 조카 혜원이 학비가 만만치가 않아. 생활비도 그렇고 호주 물가가 엄청 비싸거든. 전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조카 혜원이 돌잔치 때 보고 보지도 못했는데 호주 물가? 호주 갔다고 나한테 말이나 해줬나? 난 SNS 보고 알았다고. 그러고선 언니는 한동안 본인 넋두리를 늘어놨다. 전 그냥 이제 됐다 싶어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작은 오빠는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죽은 게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결국 밀린 병원비를 위해 저희가 살던 전셋집을 뺐습니다. 남편에겐 미안했지만 착한 우리 남편은 본인이 더 미안해했습니다. 힘든데 혼자 두어서 걱정된다면서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오빠 언니는 너무 미웠습니다. 입원한 지 만 1년이 돼가는 무렵이었습니다. 엄마는 유독 요즘에 제 손을 자주 잡으셨습니다. 손이 왜 이리 차냐? 아닌데? 안 찬데? 내가 차다면 찬 거야. 엄마는 괜한 억지를 부렸습니다. 고생했다. 내가 무슨 고생을 해? 아니야, 정말 고생 많았어. 미안해. 저는 엄마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계속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뭔가를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전 보조 침대에서 안 자고 엄마와 같이 한 침대에서 잤습니다. 밤새 엄마는 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엄마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시간이 지나도 엄마는 자는 것처럼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 엄마 떠나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엄마 옆에 그대로 누워 엄마 손을 잡은 채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제로 돌아가고 싶고 이게 꿈이었으면 바로 깨고 싶었습니다. 전 귀여움 받고 어리광 부리는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오빠 언니들에게 밀려 서러울 때가 많아서 혼자 운 적이 많았습니다. 냉정한 엄마가 너무 미울 때도 많았습니다. 어린 저에게 유일한 행복은 아빠가 다른 가족 몰래 데리고 나가 사주던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오늘의 슬픔은 그런 아빠가 돌아가실 때와는 또 다른 슬픔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나름 분주했습니다. 큰오빠와 형부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부쩍 자란 큰 조카와 작은 조카가 와서 조의금을 받았습니다. 언니도 형부와 본인 손님들 받느라 바빴습니다. 그 호주 사는 혜원이는 이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뭐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씁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은 한 번도 오지 않던 그들이 장례식장에서는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한 조문객이 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병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뭐 교대로 했어요. 이럴 땐 형제가 많은 게 의지가 되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뻔뻔한 연기에 기가 막혔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여기가 엄마 장례식장인지 본인이 개최한 파티인지 착각을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들 자기 손님들 아니 자기 부조금들 챙기느라 열심인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고 조문객 대부분이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큰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례 비용은 어떻게 하지? 엄마 통장에 얼마나 있어? 모두 저를 봤습니다. 없어요. 뭐? 왜? 병원비로 다 나갔죠. 큰 오빠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야 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큰 오빠와 새언니, 언니와 형부는 장례비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부담했던 병원비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더군요. 발인 전날 밤, 저는 혼자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사진 속에서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큰오빠랑 큰손주 왔잖아. 좋아. 언니도 오고, 근데 작은 오빠는 끝까지 안 오네. 엄마, 잘 가.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1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그날 밤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너무 밉고 불쌍했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납골당을 나오는데 큰오빠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이제 집 정리해야지. 저는 오빠를 봤습니다. 집? 무슨 집? 엄마 집. 빨리 정리해서 팔아야지. 그리고 다른 재산들 정리할 거 있으면 다 가져와 봐. 할 게 뭐가 있어? 집밖에 없어? 그럼 그거 바로 부동산에 내놔. 요즘 나 돈 들어갈 때가 많단 말이야. 서둘러. 옆에서 듣고 있던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우리도 돈 필요해. 오빠 맘대로 할 생각하지 마. 전 말도 섞기 싫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때 문자가 하나 와 있는 걸 봤습니다. 작은 오빠였습니다. 수진아 작은 오빠야. 엄마 돌아가셨다면서 내가 그동안 엄마 재산 관리했다며? 오빠가 전화할게. 전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부동산에 갔습니다.
더 이상 오빠들과 언니에게 시달리기 싫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이 착한 사람은 빨리 정리해 나눠드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서류를 떼보시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손님, 이 아파트 명의가 이수진 씨로 되어 있는데요. 이수진 씨면 본인이시잖아요. 아닌데요. 이거 저희 엄마 집인데요. 소유자가 고명아 씨 아니에요? 아니요. 1년 전에 고명아 씨로부터 이수진 씨로 증여가 되었어요. 1년 전이면 딱 엄마가 입원하기 전이었습니다. 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 고민 중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이수진 씨? 고명아 씨 따님 되시죠? 법무법인 화웅의 안양문 변호사입니다. 바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엄마를 알고 있었고 엄마가 3년 전 만들어둔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님이 읽어주려고 할 때 제가 다급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오빠 2명하고 언니가 있는데 같이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변호사님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와 저만의 문제이고 다른 형제들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나 고명아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을 남깁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모든 재산을 저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에겐 집 말고 재산이 없을 텐데 의아해하며 재산 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행복 아파트 25평형 한 채, 장수산업 주식 20만 주, 피어스 개발 주식 20만 주, 경기도 부천 인근 토지 1만 평. 이게 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전 단지 아파트에 대한 사정을 물어보려 했는데 뭔가가 줄줄이 따라 나왔습니다. 변호사님으로부터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았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것들은 전부 아버지한테서 상속받은 재산이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여기저기 돈을 떼이고 대신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휴지 조각이거나 아무 쓸모도 없는 황무지 땅이었죠.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랄 일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휴지 조각이었던 두 회사의 주식은 지금 상장이 되어 엄청난 금액이 되어 있었고 토지 1만 평은 그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와 지금 공터인 그 땅은 가치가 어느 정도일지 변호사님도 가늠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나요? 그럼요. 제가 주기적으로 알려드렸거든요. 어느 때는 파시는 게 좋겠다고 건의도 드렸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것들은 다 주인이 따로 있다면서 그런 말 말라 하셨어요. 완전 요지부동이셨죠. 들을수록 놀라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1년 전에 입원을 하게 되셨다면서 찾아오셨어요. 아마도 어머니께서는 다시는 퇴원하지 못할 것을 예감하신 것 같아요. 엄마는 그때 모든 재산을 저에게 증여를 하신 거였습니다. 모든 세금도 다 정리가 되었어요. 온전하게 이수진 씨 소유라고 보시면 돼요. 엄마는 왜 이 많은 재산을 저한테 남기셨을까요? 그렇게 아끼던 큰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은 어머니가 남기신 거라고 편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당장 뜯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전 너무 놀라고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집에 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오빠들과 언니에게서 연달아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받지 않았습니다. 카톡이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왜 전화 안 받냐? 전화해라. 수진아, 내가 돈 급하다고 말했잖아. 수진아, 엄마 집 어떻게 됐어? 계속 답을 못했더니 점점 내용이 험악해졌습니다. 야, 이수진, 너 뭐 하는 거냐? 너 이런 애였니? 그런다고 그게 내 맘처럼 될 것 같니? 야, 너 나 무시하냐?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답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 무서워졌습니다. 착하기만 한 남편은 잘됐다, 사이좋게 다 같이 나눠 갖자라고 할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변호사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대신 상황 설명 좀 해달라고. 다음날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아파트만도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빠들과 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도 평생 꿈도 못 꿀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3명이 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빠들과 언니가 우리 집에 온 건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오빠는 10년 만에 봤습니다. 큰 오빠는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에 귀가 아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마치 이성을 잃은 양 제가 엄마를 협박했다부터 가스라이팅을 했네, 약을 먹였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나오는 대로 짓거렸습니다. 언니는 눈이 돌아 저희 집을 자기 집인 것처럼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그 재산들 숨긴다고 다 해결될 줄 아냐? 천만에. 작은 오빠는 절 훈계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런다고 그 재산 다 네 거 되는 거 아냐? 법이 그렇지가 않아. 나중에 오히려 내가 피해본다. 잘 생각해. 그때 마침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해결하겠다면서 오빠들과 언니를 안정시켰습니다. 전 저 사람이 어떡하려고 저러나 가만히 지켜보았더니 그 사람은 오빠들과 언니에게 각서를 한 장씩 써주더니 자기를 믿으라면서 달래고 달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전 그 각서 내용이 뭘까 걱정되었지만 일단 돌려보내니 다행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본인이 반드시 그 재산들을 정확히 4등분해서 나눠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는 내용이었지만 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제가 계속해서 반응을 안 하자 큰오빠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언니는 저를 엄마 재산을 강제로 빼앗았다며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웃긴 건 고소장 고소일란에 형부도 있었습니다. 10년간 연락이 두절되었던 작은 오빠도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훈계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며, 그러면 안 되는 거라며. 전 이 모든 내용을 변호사님께 일임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은 이들의 모든 요구를 일거에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유언만 있었으면 그들의 요구를 뿌리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현명하신 어머니께서 입원 전에 수진 씨에게 모든 걸 증여하신 순간 이미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된 거예요. 제가 조바심에 하나 더 물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각서를 써줬어요. 그건 어쩌죠? 남편분은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 각서야말로 휴지 조각이에요. 이수진 씨가 허락하지 않으면 10원 한 장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 그날로 오빠들과 언니 그리고 그들 가족 모두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큰오빠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 소리 지르며 협박을 하고 소송까지 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법으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봅니다. 자기에게 딱 50억만 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언니와 작은 오빠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면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전 큰 오빠의 말을 그대로 녹음해서 언니와 작은 오빠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1시간도 안 돼 둘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고선 그들끼리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조용히 집을 나와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밤에 돌아와 보니
세 명 모두 집에도 안 가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서로 싸우다 지쳤는지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언니 오빠들 엄마 전화번호 알아요? 마지막 전화한 게 언제예요? 혹시 엄마 생일은 기억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찾아온 적 있어요? 없죠. 왜? 엄마는 무일푼 가난뱅이였으니까. 더 이상 받아갈 것이 없으니까. 엄마 병원비 내본 적 있어요? 우리 남편이 힘들게 택배에서 번 돈으로 200씩 300씩 결제할 때 당신들 단돈 10,000원이라도 내본 적 있냐고요. 장례비 내는 것도 아까워서 밤새도록 부의금 네 돈 내 돈 다 따져 챙겨가더니 큰오빠 잘난 그 아들들은 장례식 때 자기 할머니 얼굴도 못 알아보던데요. 언니 그 귀한 딸 혜원이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해외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사진 올리고 자랑하고 살다가 이제 와서 작은 오빠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난 해외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오빠가 제일 인간도 아니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빠 언니들에게 속 얘기를 한동안 시원하게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꿈도 못 꿀 일이었죠. 돈의 힘이 세긴 센가 봅니다.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하더군요. 그리고선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잘 생각해서 잘 정리할 테니 돌아들 가주세요. 웬일로 순순히 나가는 세 명을 남편이 따라 나갔습니다. 한참 후 돌아온 남편은 저에게 이런 내용을 전해 주었습니다. 큰오빠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동안 여기저기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모두 실패했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엔 정말 확실한 매물이 있다면서 저에게 50억을 받아서 다시 부동산에 집어넣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언니는 형부와 사이가 안 좋아 따로 사는 듯 했습니다. 원인은 언니의 그 낭비벽이었습니다. 수시로 해외 이곳 저곳에 다니며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돈을 받아서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딸 혜원이가 있는 호주에 들어가 제대로 허영 가득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작은 오빠가 제일 참담했습니다. 직업도 없이 여기저기 민폐만 끼치는 쓰레기 삶이었습니다. 카지노 경마장 도박판들을 전전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난 그 말을 듣고 다시 결심했습니다. 소중한 엄마 아버지 돈을 저들에게 단 10원도 줄 수 없다고. 집을 이사하고 다신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변호사님을 만나 새로운 일을 추진했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병에 걸려도 돈 때문에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엄마가 물려준 토지에 요양병원 건설을 하기로 하고 두 회사의 지분도 모두 처분하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마련되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 국가에서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한층 한층 올라가는 병원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고 제 자신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재산이 더욱 뜻깊게 쓰여질 거라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죽을 때가 다 돼서야 너에게 처음 편지를 쓰네. 엄마는 수진이한테 너무 미안한 게 많아. 수진아, 엄마가 살갑게 못해주고 혼내기만 해서 많이 서운했지? 엄마 다 알아. 수진이 맘 아팠던 거. 엄마는 아빠랑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 오빠들하고 언니 키우면서도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수진이한테 잘 못해줘서 엄마는 너무 미안해. 항상 언니 입던 옷만 입히고 수진이 소풍 때만 김밥 못 사주고 용돈도 한 번 제대로 못 주고 그래도 항상 웃고 엄마 많이 도와주는 착한 우리 수진이 보고
엄마는 힘이 많이 났어. 아빠가 몰래 수진이한테 사주던 아이스크림. 엄마도 사주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사줬네. 고마워, 수진아. 수진아, 변호사님이 뭔가 주실 거야. 그거 오빠들이랑 언니 절대 주지 말고 수진이가 다 가져. 꼭. 더 이상 오빠 언니한테 양보하고 살지 마. 이젠 안 그래도 돼. 꽤 큰 돈일 거라고. 변호사님이 그랬어. 너랑 김서방이랑 쓸 만큼 다 쓰고 남으면 좋은 일 하면서 살아. 넌 그럴 수 있잖아. 네 오빠들이나 언니는 지들밖에 몰라서 안 돼. 수진아, 엄마 이제 곧 아빠한테 갈 것 같아. 우리 수진이한테 좋은 거 많이 못 해줘서 미안해. 그리고 수진아 사랑해. 엄마, 수진이랑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었는데 이제 괜찮아. 그리고 고마웠어. 수진아, 그럼 안녕.